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는데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참 혀를 차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재탕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도 사람이 없을까 싶고,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전투형입니다.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던 장관, 전직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면서 모가지를 따겠다는 국방장관 후보자는 12.12 사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지명했다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이겠지만, 알고도 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스픽스를 보면 더 똑똑해집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장관 3명 한번 살펴봅시다. 좋게 말하면 전투형이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다 싸움닭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참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장군 출신인데요. 대장은 못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발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공개된 옛날 영상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악마라고 그러고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하고, 아무리 국회의원 되기 전인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19년.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한번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거 시간 문제다. 저런 거 하라고 뽑았을까요? 정말 이제 뭐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보니까 2000년 총선 앞두고 그야말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극우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87년 민주화 운동 전체를 일종의 공산화, 뭐 인민민주주의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진보 정권에서 이제 한미 관계의 재정립, 즉 전시작전권, 원래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그 나라의 주권을 확인하려면 작전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평시와 정시로 나누는데, 전시작전권 해소 문제를 완전히 이제 김정일이나 뭐 이런 북한을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이제 극우 파시스트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2000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홍범도 장군 이런 데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한 걸 보면 그 극단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남자인지 아니면 정말 막가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저 영상을 보고 올라온 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선택과 집중님, 와 수준 보소. 조은들님, 신원식 잘했다. 꿈꾸는 꿈님, 저런 것이 장군이었다는 게 더 참담하다. 리프렉션 셀프님, 품바 타령하는 국방장관. 허름한 허세님, 삼성장군 수준이 저 모양이네. 아니, 김종욱 교수. 네. 저기가 이제 태극기 집회 때겠죠? 예, 그렇죠. 그래도 삼성장군 출신이면 우리나라의 한때 기둥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때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본인의 생각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아스팔트 태극기, 극우 유튜버, 뉴라이터 이런 진영에 있으면서 정치를 꿈꿨던 사람들이 항상 태극기 집회 가서 이 발언하는 거 보게 되면요.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들에 거의 퍼레이드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원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스팔트, 그러니까 정강한 목사로 제기되는 태극기 이런 부대들의 거의 오염, 전염됐고 지금 이제 전사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아주 강성 발언을 통해서 충성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충성의 대가로 장관직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잘 싸워라. 못 싸우면 안 된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무위원들한테 투견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소위 이 사람인 거죠. 전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문제는요. 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소위 군 통수권자 바로 아래에서 국방을 책임졌을 때 우리 안보가 어디로 갈지 제가 볼 때는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저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국회에서 인준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좀 민주당이 절대 예를 들면 인준 투표는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낙마시키는 좀 능력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질이나 성품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한 나라의 국무위원, 장관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사 인식 아니겠습니까? 12.12 사태를 바라보는 그 인식을 듣고는 정말 졸도할 지경이 됐습니다. 12.12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했는지 들어보시죠.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자, 역사학자님 계시니까요. 김준혁 교수님. 12.12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5.16은 혁명이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장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국방장관이. 아니 이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12.12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는데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연결해서 나라 전복의 주모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 아니겠습니까?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던 이 박정희의 친세력들, 이들의 바로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사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세력이 그 하나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회 세력들을 갖다 척결하고 그 속에서 바로 이제 민주화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의 민주화
이양 의지에 대해서, 즉 국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헌법 개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 더 이상은 이제 군부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군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을 갖다가 자기의 소수의 군대를 동원해서, 소수의 장교들을 동원해서 치고, 아니 당시에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 비서실장이 하나회 소속이어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12.12 쿠데타를 갖다가 막으라고 한 지시를 했는데 바로 그 비서실장과 그 세력들이 자기의 사령관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4.19 혁명 이후에 당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수의 정치군인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갖겠다고 일으켰던 쿠데타지, 이것이 무슨 구국의 횃불의 혁명이고 12.12가 무슨 구국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군인들의 권력 아니면 기득권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국방은 역으로다가 망가질 상황이 높습니다. 아니 장성철 소장, 12.12 사태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쿠데타죠. 네, 군사 반란이고. 근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됐을까요? 검증이 됐겠죠. 당연히. 저런 건 몰랐겠습니까? 근데 저런 발언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저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건 이미 규정이 다 되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더 과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원칙에 안 맞는 것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을 한 거다.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가 세뇌당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분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과 뭐 이런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2.12 사태를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덕수 대표? 바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현재 문민 통제라든 이런 것 전체를 전부 부정하는 거고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면 그도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부적한데, 이분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 간첩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니까 언제든지 예로 들면 자기와 어떤 이념적 이런 부분에 불일치하면, 즉 자기가 생각하는 반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첩으로 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친이 쿠데타 이런 것도 일으킬 사람이죠. 만약에 뭐 내년 총선에서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민의가 다르게 반영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정말 총 들고 나올지도 모를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악마라고 부르고 뭐 모가지를 따겠다 이렇게 저질스러운 발언은 그 사람의 품성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다. 이걸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거는 저는 김정욱 교수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16 그다음에 12.12 군사쿠데타 이후에 YS 때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드디어 대한민국이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소위 그 오랜 동안 군사 쿠데타에서 억압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 다시 복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니 신원식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요번에 한 게 그 최수근 상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이런 얘기 쉽게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손잡고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병을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군 출신인데. 그러니까 쿠데타를 용인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거기다가 자기의 장병의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장관.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을 죽이겠다. 국민과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일개 장관의 인사청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위협을 하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저런 것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이렇게 빠져나갈 거거든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사적으로 그냥 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12.12는 군사 반란이고 쿠데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방부 장관 인사, 이 부분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품평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신원식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지연님,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자다가도 까무러칠 일이 대체 몇 번째인가요? 이미숙님, 역사를 휘저어서 뒤죽박죽해서 지들 마음대로 역사책을 다시 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파피오님, 다음 총리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찐우율님, 교과서를 또 바꿔야겠네요. 체리님,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탁된 겁니다. 레몬님, 저런 사람들만 모으는 게 윤정부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의 집합소가 지금의 정부 같습니다. 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현희님, 신원식 같은 사람이 삼성장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은 우리 군의 치욕입니다. 청문회 하겠지요.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얘기할 때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옛날 발언들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요. 아니, 제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종섭 장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신원식 이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중대장 할 때 1985년도에 대위 시절에 자기 병사가 당시 박격포 오발탄으로 죽었는데 그걸 불발탄 밟아서 죽은 거라고 조작 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100% 그가 중심으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당시 자기 중대원이 그렇게 죽었는데 증언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자기 부하를 자기 부하가 잘못 그리 죽은 것을 갖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작하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걸 덮으려고 했다. 이런 사람이 과연 60만 대군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래에 있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사병들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장관을 존중하면서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 내정자, 김행 내정자 한번 살펴볼까요? 김행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 지냈죠. 대변인 그만둔 뒤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렇게 지냈는데
이것 빼놓고 뭐 여성 정책 관련 경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취재하고 보도하고 이런 기자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김행 내정자가 어떻게 해서 여가부 장관의 내정이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20년 직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랑 가까워서 장관 내정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그 기를 쓰고 열을 내서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너무 많지만 한 두 가지만 저희가 골라봤는데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 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럼요.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 받았습니까? 조사 받았습니까? 지난 2년 조사도 동안, 안 받은데 어떻게 기소를 해요? 지난 2년 동안. 잠깐만,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검찰 특검 받아서 조사 받으면 100% 기소됩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네. 뭐가 위험해요? 어떻게 교수님이 아니, 본인은 하세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더 유죄라고 문제지. 안 했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3제로 특검 뇌물 들어가서 수사됐다고 그랬어요. 수사 받으면 기소됩니다. 네, 이거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위험하신 분이네 이분. 김건희 여사 땅이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찾아봤어요. 공시지가를 얼마인 줄 아세요? 82%가 산이고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산이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전부 다 합해서 제가 근거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평 군수 땅이 있는 쪽으로 가면 그럼 양평 군수는 떼돈을 법니까? 정동군 군수는 떼돈을 법니까? 저는 정동근 군수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뭐 저 밖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아주 옹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장성철 소장, 김건희 여사랑 김행 장관 내정자가 혹시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들은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친분설이 연결이 되겠느냐. 2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찾아보니까 나는 기자, 대선 후보, 대변인, 대학 교수를 했고 청주로 출퇴근했는데 여사님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딸이 83년생인데 딸하고 친분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본인은 친분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 부인했어요? 네, 부인. 오늘 아침에 나이 가지고 친분설을 부인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뭐 친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또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제 친분설과 관련해서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두 분이 뭐 같이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친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친분이라고 있으면은, 하는 게 서로 친구라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김건희 여사하고 친구라더라. 그랬을 때 아이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친구입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만, 친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제관계도 친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친분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친분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저는 대학 교수도 했고 기자도 했는데 친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분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뭐 밝혀질 부분이 있겠죠.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요? 예. 글쎄, 뭐 저는 그 관계는 뭐 깊이 있게 알 수는 없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콘텐츠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뭐 문화예술인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정계라든가 아니면 언론계 쪽 사람들을 당연히 많이 만났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과정 속에서 저는 김행이라고 하는 분을 분명히 만났을 것이다. 만나지
만났다라고 생각 들지 않고요. 저는 분명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만났던 그런 그 관련된 자료들을 네티즌 수사대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김행 그 이번에 여가부 장관 내정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 변신이 다양하다. 중앙일보 기자를 뭐 한 거 그건 뭐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정몽준 국민승리 21 대변인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돼서 여가부 장관으로 나간다. 신원식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지만 동생 박지만과 육사 37기 동기에 누나회 출신이잖아요. 누나회 하다가 또 유승민 그 의원 밑에 또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윤석열 가고 이런 변신의 변신, 배신의 배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세력이면 또 배신해 나갈 건 불을 보듯 뻔할 텐데요. 혹시 김종욱 교수나 김두수 대표 패널로 활동하시면서 김행 의원이랑 뭐 이렇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저는 경험이 같이 있고요. YTN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 이후나 그 이후에 이제 외교에서 상당히 점수를 까먹고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에서 이렇게 자꾸 잘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담에 있듯이 안에서 잘못한 게서 밖에도 잘못하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라는 속담을 안 들으려면 대통령이 외교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바가지에 비유했다고 그냥 얼굴이 푸르락하면서 그냥 토론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제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을 개장수한테 비교했다라고 하는 양두구육 다음에 이제 바가지 비유를 그냥 예를 들면서 아주 막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YTN은 이제 못 나가게 됐고 그날 이제 마침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물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출마를 준비하냐 그러니까 아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그 됐는데 뭐 출마를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이런 토론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강한 이 논리적으로 안 밀려고 온갖 뭐 이런 좀 막말 비슷하게 이제 토론하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뭐 어쩌면 친분보다 이런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히 그리고 또 이 여사를 맹렬히 옹호한 덕분 아닌가. 즉 출세하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야 한다. 뭐 이런 또 여당권의 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한 걸로 나온 이번 결과를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한 번 만났어요. YTN에서 만났는데요. 전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일단. 그리고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흠집이 가는 내용이 들어오면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확인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전 제 얘기할게요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앵커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재밌으세요. 계속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한 번 부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단 김행 이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YTN이나 많은 방송 자체가 예를 들면요 말이 지금 움츠려 있는 상황이고요. 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가장 만나기 싫은 패널 중에 한 명이 저희 김행 옛날에 비대위원이었죠. 비대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여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자리 가기 쉽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좀 그러면 그런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는 저는 김행 비대위원보다 장성철 소장님을 훨씬 많이 믿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님이 들은 어떤 팩트 내용 사실이 더 사실에 밀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꼬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꼬리를 내리세요. 저는 꼬리를 올릴 테니까. 저는 김행 후보자가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그 말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웃었지만요. 장성철 소장 꼬리를 내려야 된다. 김종욱 교수, 김두수 대표 그런 말을 한 뒤로
잘렸다 이런 얘기들을 참 웃으면서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요. 민주국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인촌 얘기하기 전에 프란체스카님, 내가 상어가족 부르면 5살이냐?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글 올리신 거죠? 신버기님, 관계를 떠나서 김행이 장관감입니까? 백운경크님, 본질을 다뤄주세요. 장관감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여튼 패널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프리님, 여러분 출세하려면 막무가내로 아부하세요. 남성 박종욱님, 밑도 끝도 없는 토론을 해야 발탁되는구나. 자, 근데 여가부 장관이면 김준혁 교수님, 그 전에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여가부 관련된 뭐 경력이 좀 있었죠, 그나마. 예. 근데 여가부를 없앤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장관을 또 임명하는 거는 뭡니까? 여가부를 없앨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G20부터 시작해서 유엔의 공고사항은 여성과 가족을 갖다가 우대하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데 그걸 없앨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존치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20대 남성, 30대 남성을 잡기 위해서 여가부를 없앤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여가부를 끝까지 없앨 수 없는 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행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가능하냐? 맞지 않는 거죠.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거의 잘린 거 아닙니까? 윤창중 씨랑 같이 소리 소문 없이 잘렸는데 그래서 대신 보훈 인사 형식으로 간 게 한국 양성평등위원장이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이 사람이 이걸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여가부와 관련된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몇 달 못 갔어요. 물론 이제 총선 출마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여성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성의 어떤 그 남성평등부터 시작해서 그 여성 내 어떤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오히려 안 좋은 발언을 한 사례들이 계속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 여가부는 가족, 청소년 다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지금 여가부 장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김행 위원 여가부 장관 발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 만한 사람이 같다고 보십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꼬리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꼬리를 잘라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경력상으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뭐 사회개발연구소 여론조사 하는 데도 있었죠. 중앙일보 기자도 했었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죠. 뭐 국민통합 20일 뭐 정몽준 전 의원 당 대선 후보 거기 대변인도 했었죠. 그래서 경력은 충분한데 과연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이나 여성가족부를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 왜 안 들으세요? 질문해놓고 왜? 참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 내정자. 그 전에 문체부 장관 했어요. MB 때. 지금 MB 때 장관급 또 뭐 수석 지낸 사람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인촌 장관, 이동관 수석 다 지금 다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근데요, 유인촌 장관 딱 특보 임명됐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장면이 있지요.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삿대질면서 찍지 마, 뭐 이랬던 거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때 장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학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부모 입장이나 어렵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까? 세뇌가 아니고 제가 뭐 지금 몇 살입니까? 세뇌가 되신 거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뭐 학교가 만들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예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잘 됐어요. 고생하지 마.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장관,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석에서야 뭐 욕설을 하든 멱살을 잡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죠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고, 그건 취재입니다, 취재.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욕설을 하면서 찍지 마, 씨발 성질 뻗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문체부 장관 3년 지내면서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본인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당시에 뭡니까? 기자들 앞에서 찍지 마, 이씨씨. 예, 거기까지. 네. 알았어요. 이랬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재임 기간에 국정원에서 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누가 들어갔냐면 저도 들어갔죠, 물론. 박찬호, 봉준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 재임 기간이었거든요. 그 국정원이 누구 협조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문건들을. 예. 그 다음에 한예종 총장, 그 다음에 박찬욱, 박찬호가 아니라 박찬욱. 예.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국립현대미술관장, 뭐 예. 억지로 막 내쳤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짓을 또 하겠다라는 건데 황당합니다. 자, 저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문체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종욱 교수. 뭘 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웬만하면 잘 놀라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의 덕목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갈라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이 왜 갔습니까, 거기에?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겠죠. 방송 장악해서 입 틀어 막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못 나오게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막 나오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년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저는 유인촌 장관이 갔다고 얘기하는 건 과거에 보여줬던 자신들의 아주 탤런트 이런 거 갖다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예를 들면 감성적인 부분이어서 국민에게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 특히 한류 같은 중대한 우리 문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되게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보니까 뭐 아까 감독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문성근, 김미화, 김재동 우리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피해봤던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가 342개라고 집계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전 그렇다면 이걸 또다시 실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방송은 이동관, 그다음에 문화계는 예를 들면 유인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도 사회의 가장 큰 영향력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송과 문화계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전 이런 역할을 부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MB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대통령의 지위를 지키면서 과거에 선거를 잘했던 MB계에게 컨설턴트를 맡긴 건지 아니면 권력을 지금 분점하고 있는 건지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권력 분점 상황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의 MB계의 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왜냐하면 국민이 준 권력이거든요. 근데 MB가 이렇게 장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매우 문제가 많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한 건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매우 좀 위축을 받겠다. 우리의 주요한 어떤 상품과 가치 중에 하나가 한류 K컬처라고 하는 부분인데 K컬처가 위축될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한결같이 쌈딱들 아닙니까, 김교수 대표? 예.
세 사람 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전투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다 대고 또 국무회의에선가 뭐 열심히 뭐 굴하지 말고 싸워라 또 그렇게까지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뭐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땐 뭐 야당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국민하고 싸우라고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종찬 그 인사이트 K 소장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들 보고 전사가 되라 그랬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생겼다고. 아마 저렇게 장렬히 싸워서 죽으면 뭐 나중에 뭐 훈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런 식으로 완전 일선의 전투부대를 배치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본심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한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전 세계의 아주 젊은이들의 선망의 국가가 된 것이 바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어 오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린다든가 뭐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뭔가 검열이나 이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이 일궈왔던 한류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존경받는 자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올라갔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하락하게 생겼고 추락하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 이런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의 어떤 뭐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식의 사람들, 즉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구시대에 낡아 있는 사람을 재활용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이제 창고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느냐. 정말 R&D도 미래를 보는 거지만 문화예술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 문화, 그다음 디자인, 예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없을까? 그리고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국민들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자, 이렇게 면면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그 부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 세계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배군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스픽스를 보면 더 똑똑해집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정치 본색을 스픽스의 간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정작 얼굴은 장성철 소장 얼굴이 더 많이 나가요. 장성철 소장이 간판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을 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좀 빼주세요. 그런 글도 많이 올라와요. 장성철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보기 싫다고? 네. 보기 농담입니다. 간판을 내리고 꼬리도 내리고. 꼬리도 내려요? 자, 여러분들 새롭게 또 단장하는 우리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본색입니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지연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 본색 함께 하시면 깨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HW 앙투아님, 김건희와 친분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 방송에서 나타난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강하게 편파적인 관점으로 논지를 전개한다는 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장관이 돼도 국민의 다양한 입장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 후보자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준비한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저희가 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쿠키 세트 보내드릴 텐데요. 아직도 정보 안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스픽스몰에서 다양한 상품 추석 선물 세트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굴비 세트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것, 가장 싸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또 호박약과 반응이 아주 좋은데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꿀보의 하루 30스틱, 하니 스틱도 반응이 좋았고요. 자민경 제품, 홍삼 제품은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이제 또 제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품절까지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소장 보리굴비 받았어요? 뭘 받아요? 자민경? 네. 괜찮죠? 저 지금 먹고 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그게 그 다른 그 유명한 제품보다 성분이 더 좋고.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맛도 있고 먹었을 때 딱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게 좀 가볍다 묵직하다 느낌이 있는데 훨씬 더 묵직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고요. 보리굴비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다 쪄서 드시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요. 쌀뜨물에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쪄 드세요. 이렇게 수증기로. 그러면은 정말 부드럽고 짜지도 않은 보리굴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전자레 2분 돌리시면은 되게 살이 딱딱해지고 퍽퍽해지고 좀 짜요. 바로 먹을 수는 있어도. 네. 그런데 꼭 쪄서 드세요. 수증기에 이렇게 쪄서 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그래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뭐 이런 정보 드리면 보리굴비 한 세트 이렇게 좀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꼬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거라도 먹어야.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인사 면면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준혁 교수님, 되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개각하면은 쇄신,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또 사실 이번에 인사 누가 뭐라고 해도 국방장관, 여가부 장관은 문책성 경질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질하고 문책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정말 이제 좀 새로워질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종섭이 홀랐다.
이종섭이 더 홀랐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조만간에 대통령이 곧 바뀌겠다. MB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저 없을 때 얘기해주세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겉만 윤석열 대통령이고 실 대통령은 MB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사람들 몇 면이 다 퇴행된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또 철거해서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가 제대로 갈 거냐.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쇠망했을 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장본인이 정조라고 하는 국왕인데 정조가 그때 왜 이렇게 쇄신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었느냐? 인사정책 때문입니다. 당파에 구애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 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바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편만 데려다 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 편 중에서도 정말 최악질들만 지금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이 나라 이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30년 이상 퇴보하는 아니 12.12 쿠데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이거 다시 지금 79년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김정욱 교수, 민주당에서 이번 인사를 구한말 인사라고 대변인이 얘기를 하던데 구태, 한심한, 막말 뭐 이런 것을 또 조합을 해서 구한말 인사라고 만들었더군요. 근데 인사하면 국민들이 인사를 보면서 정부에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사는 말씀하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나보다 전망이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그럼 그분의 희망과 전망이 있으면 그 아래서 일하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선순환 메커니즘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앉게 되면 절망스러운 거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오히려 저는 왜 국방부 장관을 바꿨는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건 특검은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발단이 뭐냐? 대통령이 경로에서 전화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경로를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렇게 조치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 장관의 탄핵 사유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해서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 또는 언론에서 이거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추정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오히려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시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세 개를 엎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대통령이 진짜 경로에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을 하는 건 의무조항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조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 논쟁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논객 장성철 소장의 이번 인사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잘 싸우라 인사고 백미러 인사다라고 말씀드려요. 백미러. 네. 운전할 때 우리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하는 형식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자동차 안에서 백미러를 보고 앞을 향해서 가는 모습 같아요.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느냐. 너무 과거지향적인 인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유인촌 장관 15년 전에 공직 생활했어요. 문체부 장관 했어요. 그때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논란만 많았거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처음으로 작성을 했던 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인데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과거지향적인 인사는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는 커다란 짐이 하나 더 얹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백미러 인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역사 가르치는 유명한 최태성이라는 분 계시죠? 네. 그렇죠. 그분이 역사는 백미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떠올랐어요. 역사는 백미러다.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지난 걸 보면서 앞에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백미러의 역할이고 기능 아닙니까? 장성철 소장이 백미러 인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백미러가 없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정말 도대체 역사의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홍범도 장군 뭐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역사 이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12 사태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따위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도 지명했고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백미러를 봅니까? 앞을 잘 가기 위해서 보는 건데 백미러 인사, 저는 그 발언 자체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 이념을 강조하시잖아요. 대통령의 이념이 본인의 고집이고 신념인 것은 충분히 뭐 이해하고 그럴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거부감 표시를 하세요. 과연 이것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맞는 행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김두수 대표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뭐 인사는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적절하게 말하면 인사가 망사가 되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어릴 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수수께끼를 내면 엿장수라 그랬거든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이렇게 지금 젖은 뭐 규칙적이지만 이제 좀 뭐 어떤 사람한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이런 식인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평이 있거나 뭐 합리적인 판단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갖다 쓰거나 자기 편을 강하게 편들어주는 사람을 쓰거나 그 다음에 뭔가 뭐 중요한 업무가 있는 듯한 그런 뭔가를 꽂아서 뭔가를 공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문화계 쪽에 뭐 다시 한번 제2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망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망할 것이다. 국민들이 내년 4월에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조금씩 더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정수민님 인사가 망사, 어영찬님 인사가 사망, 곽삼철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네. 오늘 백운계 정치본색 어제 이루어진 개각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쭉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아, 우리 스픽스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인사를 했는데도 그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제대로 보도를 해준 언론사를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은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사가 있는데도 한 기퉁에 밀어놓고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타파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얘기, JTBC까지요. 그리고 이동관에 이은 유인촌, 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보면서 우리 스픽스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가 똑바로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두수 대표님, 김종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